보통 일반 가정에서 먹는 쌀이 이제 사라졌어.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네. 1년 전에 거의 2배, 비싼 데는 그 3배 가까이 그렇게 현재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만이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 네. 가격이 뭐 두세 배 올랐으면 엄청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요. 아마 이 시바 정권이 빨리 무너질 거예요. 예, 이런 거. 아, 그런 거예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일본에 갑자기 뭐 쌀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많진 않지만 뭐 한국에 남아 있는 쌀을 뭐 100톤인가 보냈는데 뭐 순식간에 뭐 다 동났다. 이런 네네. 얘기들도 있고, 일본 분들이 한국 오셔가지고 쌀을 사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쌀이 엄청 부족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과정에서 쌀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그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쌀이 사라진 거죠. 이게 그 어떤 이유냐고 하면 먼저 50년 전부터 일본은 그 전체적으로 매년 10만 톤씩 쌀을 감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빵 먹기 시작해가지고 파스타 먹기 시작해가지고 네. 소양화돼가지고 그렇게 쌀을 많이 그 생산하면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감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50년간 했기 때문에 그 500만 톤의 쌀이 그 50년 전보다 그때는 1,200만 톤 1년에 네. 했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700만 톤 정도밖에 생산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요새 코로나가 끝난 이후 또 엔조가 쭉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그냥 가자라는 그 분들이 한국도 많지만 여행을 엄청 예, 갔죠. 세계에서 엄청나게 일본에 갔습니다. 네, 네. 오버추어리즘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일본에 가면 스시 먹고 덮밥 먹고 그 밥으로 먹죠. 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쌀이 없으면 이게 찬성 안 되니까 네. 이제 중간업자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재기라는 것은 중간업자들이 그러한 음식점에 쌀을 그 이게 줘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중간에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일반 가정에서 먹는 쌀이 이제 사라졌어.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네. 1년 전에 거의 2배, 비싼 데는 그 3배 가까이 그렇게 현재 된 것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저희는 느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작년도 그렇고 조금씩 문제는 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지금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네. 몰리면서 아. 특히 지난해 그 후로쯤부터 심각해진 거죠. 네. 그러면 네.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네, 지금도 그래서 미국하고 그 관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의 쌀을 수입하는 거 어떠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 근데 그러면 일본 쌀의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농가분들도 나이가 고령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뭐 혹은 한국 쌀도 실제로 수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관세가 아주 높아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런 것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요새는 피춘미라고 해가지고 비산시에 수루스가 있는 쌀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25만 톤 정도만 일단 냈어요. 네, 그런 것도 그냥 사라지고요. 네, 그렇게 싸게 할 수가 없었던 거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만이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 네. 가격이 뭐 두세 배 올랐으면 엄청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 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사실. 이게 농협하고 일본의 농림수산부 의 그 이권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쌀의 가격을 준산시켜가지고 쌀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 근데 이거는 한국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네네. 네네네. 그 비슷하죠. 네, 그런 비슷한 부분이. 것 같아요. 그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못하는 부분. 그게 조금씩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분노가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대단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 또 쌀을 그냥 사갖고 가는 거예요. 한국 쌀이 굉장히 맛있대요. 가격이 뭐 몇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한국의 쌀이.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게 많다. 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전히 일본도 주식으로는 이제 쌀이 가장 많이 필요하긴 한 거죠. 사실 빵도 많이 먹지만 그래도 하루에 아침은 빵하고 커피 이 정도이면 그래도 낮에 저녁은 밥을 먹죠. 밥을 먹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증산을 하기에는 일본도 또 고령화 사회고 하니까 네. 거기도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쌀 농사를 하지는 않는 편인 건가요? 한국처럼? 일단 관복 이후에 일본 네. 패전 이후에 조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대지주를 해체시키고 한국도 일본도 그렇게 해서 소작농 개인들이 하죠. 했군요. 개인들에게 홀값으로 혹은 거의 무산으로 거기 논밭을 그냥 주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단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좀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대규모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사업이잖아요. 네. 개인 사업이 아직 크게 뭔가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후계자들이 없어서 그 나이가 들어가서 70대, 80대 노인들이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거기 그만두면 이제 후계자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상한다고 해서 그것도 어려우니까 요새 그래도 쌀이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농가가 쌀을 2천도 80% 하고 있고 20%는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20%를 없애고 전체 그 쌀을 좀 생산하자. 이런 그 합의가 약간 있는 그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배추 키우고 하는 거를 뭐 이제 논으로 좀 바꿔보자. 예. 그런 식으로 일본 정부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머지 20%도 필요한 곳이니까 그렇죠. 모두 없애기는 좀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한계가 좀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다시 그 후계자가 돼서 농사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뭐 정말 기업형 어떤 그런 농사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일본도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요. 예, 그래서 그 농업 학교라든가 그런 것을 지방에서 요르고 특히 지방에서 도시에 나간 사람이 유당해가지고 돌아오면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역시 그 애정이 있으니까 고향에 그러면 엄청나게 성공의 길이 있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데가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좀 돌아가나요? 그래도 역시 그렇게 뭐 유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턴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한국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뭐 도쿄라든지 이런 대도시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구조는 그런 상황에서 농촌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건 쉽진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 좀 관세 좀 내리고 해서 외국 걸 좀 수입하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길이 보이진 않네요.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 이제 뭐 고산주의 혁명도 없으니까 대기업으로 해서 아주 크게 논사를 짓는 그 형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은 뭐 도심지나 이런데 땅값 대비 농사를 짓는 그런 곳들은 일본도 많이 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 정서상 좀 대기업 진입 이런 걸 막고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먼저 그러한 발산 자체가 아직은 그래서 대기업 자체가 크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서 성공하면 하겠죠. 그러나 일본 기업도 사실 요새 굉장히 힘든데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대대적인 어떤 개척이죠 이것은 개척 사업 여기에 사실 일본 정부가 도와주면 하겠죠. 근데 일본 정부는 또 안 도와줘. 일본 정부의 기본은 니들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예, 한국이 훨씬 잘 도와줘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규제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일본은 좀 약간 많이 좀 풀어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아니 풀어놓은 게 한국보다는 좀 많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도와주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본 정부의 부채가 GDP의 255%, 한국은 아직은 50% 이하.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많아졌다고 난리잖아요. 한국은. 일본은 255%, 세계 최고. 네.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언제 나라가 도산하는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의 뭔가 새로운 사업을 일본 정부 주도로 돈을 투입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너네끼리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예. 내가 해줄 수는 없어. 예. 그냥 안내만 해주고 그 니들끼리 해라. 야, 그러면은 이게 그 결국에는 촉발된 원인이 뭐 다양하겠지만 네.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 분명히 이제 쌀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또 겁이 나니까 도매상들이 막 또 그렇죠, 그렇죠. 매점 매석을 또 하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광객이 줄어들든 수입을 많이 하든 뭐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관광객이 뭐 당장 뭐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한때 한 달쯤 전에 조금 일본 여행이 추침되었거든요. 그거는 엔이 좀 비싸졌어요. 엔화가 올라가면서. 예, 엔화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100엔이 1,000원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100엔이 그 960원 정도로 다시 그 내려갔거든요. 네. 다시 엔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엔조가 되면 또 일본에 가요 또. 그러면서 엔고가 되면 돼요. 엔고가 되면 조금 그 주춤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그 일본 정부에서는 엔고를 좀 이렇게 유도하는 현상들을 좀 일부러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금리도 좀 올리고 막 이러고 있던데. 예. 금리는 이시바 정권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금리를 올려야만이 그 부채를 조금 단감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는데 기업들이 다 반대를 했죠. 네.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되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주춤하고 있었고 요새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리 0.5%. 그것으로 계속 그 몇 달간 즉 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0.5%잖아요. 한국은 3.5%인가요? 지금 2.75까지 내려왔어요. 내려갔네요. 예. 미국은 아직도 4.5. 네, 4%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또 낮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의 금리차 때문에 또 엔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엔저가 되면 일본 사람들 해외 나갈 수도 없고요. 수입품의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적당한 엔고, 트럼프도 엔고 달러 약세,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원이 또 그 비싸지고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일본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한국하고 협의가 약간 된 거 아닌가. 저는 오늘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관광객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를 생각을 아예 못 해봤는데 네. 사실 저도 옛날에 그 850원일 때 N이 850원일 때 한번 여행을 갔거든요. 네. 그때는 물가가 너무 싸다는 느낌이 막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싸나? 네네. 뭐 밥이 막 7,000원, 8,000원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갔겠죠. 그렇죠. 그때는 또 아베 신조 정권이었을 때예요. 네. 그때 아베 신조도 역시 그 싸게 되는 네. 그래야만이 수출 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이 일부러 그런 식으로 유도했어요. 네. 그때. 그러면 이게 쌀 문제는 당장은 쉽게 해결은 안 되고 조금 네. 시간은 좀 걸리는.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쨌든 당장 내가 밥상 물가가 급등한 게 느껴지니 네. 좀 스트레스는 있겠어요. 아마 이시바 정권이 빨리 무너질 거예요. 예,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네. 생활이 불편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권이 나쁘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7월 말에 자미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자미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그 패배하면 이시바는
촌리에서 내려야 돼요. 생각보다 그게, 되게 불만이 많군요, 예,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3개월도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겨야.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세 협정에서도 조금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쌀 문제 해결을 하고 그래야 이 집안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은 항상 뭐 대통령 뭐 5년씩 가고 뭐 물론 탄핵도 있긴 하지만 일본을 딱 보면 되게 자주 바뀌는 것 같은 예, 느낌이 좀 있어요.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불만이 그거는 뭐 지지율로 나타나잖아요. 네. 지금 이시바 정권이 31%밖에 없어요. 31%. 예, 너무 내려가면 그 촌리가 결심합니다. 나에 대한 신임이 없다. 그 경우는 중의원이라는 그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일부러.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선거를 하여서 이기면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즈 선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하면 차즈 되게 자주 바뀔 것 같아요. 윗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 네. 그게 좋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요. 한국에서도. 야, 그러면 지지율이 낮아지면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그냥 막 하기도 하는데 네네. 일본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시스템상. 예, 그러니까 1년, 이 시반은 1년도 안 됐어요. 뭐 네. 7월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10개월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 촌리들이 많았고 아베가 너무 오래 했어. 7년 8개월. 그 사람은 선거하기 전에 지금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비밀 여론조사로 다 했어요. 그런 걸 해서 예, 해서 이길 수 있네 했을 때 전당할 이유 없는데도 국회를 해산시켰어. 그렇게 해서 다시 강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7년 8개월이나 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스템도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한국하고는 약간 좀 다른 점도 있고 지금 되게 위기에 빠져 있다. 쌀 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